얼마 후에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참모총장 시절에 하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무슨 정중부 발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의 소사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예. 그 정중부가 반란 일으킨 날 예. 육군본부의 무슨 대령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그 참여정부가 당시에 방위사업청을 만들겠다, 뭐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박을 하면서 군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군을 개혁하겠다고 하느냐, 정중부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아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박을 한 거네. 그리고 8년 동안 남재준은 그때 뭐 하고 살았냐는 거야? 남재준은 옷을 벗고.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살았어요. 그 군인들 언제 강연하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항상 군인들은 나이가 70이 됐건 80이 됐건 50이 됐건 계급이 대령이건 별 4개 출신이건 뭐건 간에 강연을 시키면은요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가 환양녀 얘기. 환양녀 얘기. 뭔지 아시죠? 병자호란 때 우리 저기 여성들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돌아와서 뭐 돌아온 걸 환향이라 그랬잖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환양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밖에 없어. 슬프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책도 안 봐. 신문도 안 봐. 네? 텔레비도 안 봐요. 심지어. 텔레비전도 동물왕국 같은 거나 봐. 그러니까 제가 군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갇힌 환경에서 정말 불쌍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성들이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 얘기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명하게 와닿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환양녀 얘기만 해. 그리고 뭐 6.25 때 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예, 낙동강 전투. 서울 수복.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맨날 그 얘기. 예. 장진호 전투는 안 하죠. 그래. 거기까지 알기는 좀 용량이 딸리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우리가 저기 또 3군단 이런 데서 막 군단 전체가 괴멸돼 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이긴 얘기만. 이긴 얘기만. 이긴 얘기도 이상한 얘기만 하고 주로 이제 월남전 얘기하고 월남 가가지고 텔레비 밀수해가지고 부자 된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할 때마다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 그래서 총장이 되고 나름 자기 그 추종자들이 있는 바에는. 근데 나와서 얼마 후에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참모총장 시절에 하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무슨 정중부 발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의 소사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그 정중부가 반란 일으킨 날 육군본부의 무슨 대령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그 참여정부가 당시에 방위사업청을 만들겠다, 뭐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박을 하면서 군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군을 개혁하겠다고 하느냐, 정중부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아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박을 한 거네. 그러니까 사실 그 군이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또 그 정중부의 난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재준이 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를? 정중부의 난을 발언한 거를? 이게 구체적으로 이 정중부의 난이라는 발언이 있었을 때 어떤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던 것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구체적으로 좀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만큼의 반향은 없었죠. 끊어졌고요. 보도를 온갖 수단을 통해서 다 차단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재준을 시켜준 사람들 쪽에서도 차단을 시켰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당시 남재준을 비호하는 사람이 청와대 실세 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8월 20일쯤이 그날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박근혜 때 이렇게 고개 쳐박고 전부 다 적고 있는 거. 군인들이 그거 하는 거거든. 전부 다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받아 적기만 해요. 근데 그 적었으니까 참모총장이 모아놓고 그걸 얘기를 하고 다 적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적었겠습니까? 다 적었겠죠? 그거를 그 문제가 당시에 내일신문에 특종으로 한 군데 보도가 됐는데 그게 보도가 되고 나서 육군본부에서 지시가 내려가는데 그때 참석한 군인들은 전부 다 그 날짜에 적은 수첩을 찢어라. 그래갖고 8월 20일 날 그 회의 때 나온 수첩을 적은 거는 다 찢은 거예요. 없어. 정중부의 난을 발언한 게. 혹시나 적혀있을까봐 다 찢어라.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이 100명이 넘거든요. 다 찢었잖아요. 그래서 다 찢었지. 야,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기자들이 한 100명 정도 출입을 하거든요.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에서 100명 정도 출입하는데 실제로 정말 취재가 안 돼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예. 흔히 이제 뭐 국방부 기자들은 뭐 화장실 뭐 대변인실 뭐 해서 3실만 취재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전혀 취재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2003년 일인데. 나중에 한 그렇죠? 7, 8년 지난 다음에 그 수첩을 4년 적었다. 일이죠, 4년. 그 2004 년에. 수첩에 자기가 그런 말을 적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그때서야. 그때 예. 나왔죠. 아. 그때서야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 강연을 하면서 다니는데, 네, 다니는데. 어떻게 12년, 8년 만에 다시 박근혜 눈에 띄어서 국정원장으로 오냐, 이 경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박정희의 추종자라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다녔고, 그다음에 캠프에 들어가서 캠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다고 말은 하면서 하시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 만들어지면 가가지고 숟가락 올리는 거. 이걸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눈도장에 찍힌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 그때 김장수 라인이 전부 다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면 안 되니까 예. 이 남재준 쪽을 견제하는 라인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아,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그냥 약간 두 얼굴을 가진 분? 그러니까 되게 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네, 뭐 두 얼굴 가진 사람. 사람, 네.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고 강직한 어떤 군인 정신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비열한. 면이 굉장히 많은 예. 그런 분 정도로 들리는데 그분이 정말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맞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다든지 존경했다든지. 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때 기회를 타고 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내가 어쨌든 줄 좀 잡아서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을까요? 한국에서 스스로 자기가 보수라고 자임하고 심지어는 애국 세력이라고 칭하는 예. 우리가 볼 때 수구 세력들의 특징이 제가 검찰 출신이나 뭐 군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나 또 외교부 출신들이 또 그렇게 꼴통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요.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경쟁이거든요.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될 수 있는데 가장 없어야 되는 게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재벌을 없애야 되는 게 시장경제가 건전화되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얘기하면서 재벌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자유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반공이 자유예요. 반공이. 그리고 자기들의 얘기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공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재준이라는 사람이 65년도에 육사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아닙니까? 그리고 졸업했을 때가 69년이에요.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을 할 때 유신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절에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하고 차단돼가지고 신문 한 개도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이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와서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 나와가지고도 댓글 단 게 무슨 잘못이고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뇌물성으로 상납한 게 잘못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두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그때 NLL 대화로 공개한 거 이제 그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기 국정원법 위반이기도 국정법 하고 위반. 예, 저 정치 관여한 대통령 건가요?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대통령 비밀 기록물을 누설죄가 될 수도 있고 레벨을 다운시켜 갖고 그렇죠. 예. 이 보안 수준을 다운시켜 갖고 공개해 버린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예. 그다음에 국정원의 국정원법 정치 관여 금지. 94조. 예, 예. 국정원법 94조 정치 관여 금지. 그다음에 비밀엄수 의무도 위반한 거고 비밀엄수 국정원법에 위반. 나오는 예, 일단 예, 예. 국정원법 위반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국정원법 위반이 예.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예, 94조.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정도쯤 되면은 최고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세죠. 이 사람은 중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자기가 한 행동은 무조건 옳고 나라를 위한 일로 간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고 뭐 지금 다 풀었을까요? 네? 다 풀었을까 지금? 가서 이미 다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와요? 그렇죠. 다 얘기할 수밖에 없지.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좌익 세력의 준동을 막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 반공 정신에 투철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뭐 MB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는 게 이게 전임 정권 때도 했던 일입니다. 국정원에서 청와대 돈 준 거. 이게 이제 국고 손실 뇌물죄 세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전임 정권에서도 했던 관행이었습니다. 자기가 좀 빠져나가려고. 그럴 개연성이 있나요? 전임 정권에서 자기가 했는지를 알아야지 그러겠지만 그렇게 일단 얘기는 해보겠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물고 들어가야 되니까. 화 기자님.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죠. 예. 다만 영혼 없이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전임 정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아니 이 사람들 마인드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현역 포스타 구속했을 때 공금 삥땅 쳐가지고 종친회에다가 기부금 냈다고 몇백만 원을.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 됐기 때문에 종친회에서 돈을 보내라고 통지가 온 거니까 이건 내 직무에 수반되는 비용이라서 공금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라님이고 그 양반이 나라 돈을 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걔네 말로 위치 이동이야. 이게 국정원에 있든 예. 군대에 있든 기재부에 있든 다 그게 대통령 돈이지. 확보라고 해서 갖다 주는 게 무슨 죄가 되냐 이런 생각이거든. 왜냐하면 지도 사단장 할 적에 대대나 연대에 있는 돈 야 가져와 그럼 가져오거든. 전임 정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무척 높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다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리고 법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나는 벼랑 안에 평생을 센 놈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요거만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벼랑 안에 이런 그 착각에 빠지는 게 그 사람들이 돈을 준 게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우리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 확 들어요. 하도 이렇게 확신범이라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격리돼서 오래 살고 있다 보면 진짜 사고방식이 달라. 그러면은 그게 끔찍한 거죠. 여기에서도 MB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린 기승전 MB거든요. 그 특수활동비를 MB 청와대가 손을 안 댔을 리가 없죠. 그렇죠. 뭐 어떻게 그 안 됐겠습니까? 그 알뜰하신 분이. 예. 그리고 과거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장진수 씨가 관봉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 지금 많이 잊어버리셨는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총리실에 고위 간부가 와가지고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관봉 5천만 원을 줬다. 그것도 청와대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자식이 돌아가신 장인 핑계대고 장인이 준 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여튼 그 사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충렬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충렬. 공무원 생활 승진까지 해가지고 무사히 마치고 연금 타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굉장히 굴종적이고 그 독재 체제부터 내려왔던 윗사람이 달라면 주는 거지 그게 충성이지 그게 내 업무지 예. 이런 마인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벌하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남재준은 이번에 빠져나가기 좀 쉽지 않을 거다. 남재준과 관해서 꼭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다 했어요? 그 자기 확신에 빠진 그러니까 네. 그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느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신동아 인터뷰 기사를 말씀드리려다가 얘기가 장황해져 버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자가 그걸 물어봐요. 군대에서 지휘관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예.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전횡을 한다. 별 하나만 달면 거의 신처럼 막 군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좀 그 중립적인 데서 견제해주고 조정해주는 장치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근데 왜 당신은 사법제도를 공정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군대는 그런 법은 필요 없고 그냥 그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교육만 잘 시키면 걔들이 알아서 잘한대요. 법이 필요 없고. 법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간의 우리나라에 9년 넘게 10년을 지배할 뻔했던 겁니다. 예. 자, 2004년도에 최강욱 군 검찰이 진급 비리로 그때 잡아놓았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정말 저는 정말 그 천추의 한이고 예. 13년을 돌아왔어요. 그 육사 출신 군인들도 저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아이 그때 넣어버렸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여러 텐데. 가지로 편했을 텐데 자기들도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지네들도 호텔에 차려놨을 때 숟가락 와서 드는 놈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남재준에게 영상 편지 한마디. 남재준 씨, 당신의 시대는 다 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박정희의 유지를 받드는 최후의 전사가 돼서 생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예. 얼마 후에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참모총장 시절에 하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무슨 정중부 발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의 소사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예. 그 정중부가 반란 일으킨 날 예. 육군본부의 무슨 대령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그 참여정부가 당시에 방위사업청을 만들겠다, 뭐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박을 하면서 군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군을 개혁하겠다고 하느냐, 정중부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 줄 아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박을 한 거네. 그리고 8년 동안 남재준은 그때 뭐 하고 살았냐는 거야? 남재준은 옷을 벗고.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살았어요. 아. 그 군인들 언제 강연하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항상 뭐 6.25 때 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예, 낙동강 전투, 서울 수복, 그리고 막 인천 수많은 사람들이 장육작전. 죽었고 맨날 그 얘기. 예, 장진호 전투는 안 하죠. 그래, 거기까지 알기는 좀 용량이 딸리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예. 우리가 저기 또 3군단 이런 데서 막 군단 전체가 괴멸돼 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이긴 안 얘기만. 하고, 예, 이긴 얘기만. 이긴 얘기도 이상한 얘기만 하고 주로 이제 월남전 얘기하고, 예. 월남 가가지고 테레비 밀수해가지고 부자 된 얘기,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할 때마다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 그래서 예. 총장이 되고 나름 자기 그 추종자들이 있는 바에는. 근데 나와서 얼마 후에 신동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참모총장 시절에 하도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무슨 정중부 발언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의 소사 이런 거 보면은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구체적으로 좀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만큼의 반향은 없었죠. 끊어졌고요. 네. 예. 보도를 온갖 수단을 통해서 다 차단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재준을 시켜준 사람들 예. 쪽에서도 차단을 시켰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당시 남재준을 비워낸 사람이 청와대 실세 중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8월 20일쯤이 그날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박근혜 때 이렇게 고개 쳐박고 전부 다 적고 있는 거. 예. 군인들이 그거 하는 거거든. 아. 전부 다 높은 사람 얘기하면 받아 적기만 해요. 근데 그 적었으니까 참모총장이 모아놓고 그걸 얘기를 하고 다 적었으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적었겠습니까? 예. 다 적었겠죠? 그거를 그 문제가 당시에 내일신문의 특종으로 한 군데 보도가 됐는데 그게 보도가 되고 나서 오늘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예. 그 정중부가 반란 일으킨 날 예. 육군본부의 무슨 대령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그 참여정부가 당시에 방위사업청을 만들겠다, 뭐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박을 하면서 군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군을 개혁하겠다고 하느냐, 정중부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 줄 아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박을 한 거네. 그러니까 사실 그 군이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또 그 정중부의 난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재준이 그걸 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를? 정중부의 난을 발언한 거를? 이게 구체적으로 이 정중부의 난이라는 발언이 있었을 때 어떤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던 것이라는 것을 좀 군인들은 나이가 70이 됐건 80이 됐건 50이 됐건 계급이 대령이건 별 4개 출시건 뭐건 간에 강연을 시키면은요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가 환양녀 얘기. 환양녀 얘기. 뭔지 아시죠? 병자호란 때 우리 저기 여성들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돌아와서 뭐 돌아온 걸 환향이라 그랬잖아. 환양녀. 고향으로 그래가지고 돌아왔다고. 환양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를 꼭 해요. 아, 왜냐하면 아는 게 그밖에 없어. 아, 슬프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책도 안 봐. 신문도 안 봐. 네? 텔레비도 안 봐요. 심지어 텔레비전도 동물왕국 같은 거나 봐. 그러니까 제가 군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갇힌 환경에서 정말 불쌍하게 삽니다. 아. 그러다 보니 그냥 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성들이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 얘기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명하게 와닿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환양녀 얘기만 해.